세계 역사상 가장 미쳐버린 경제 실험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단 20년이라는 한 세대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 나라는 천국과 지옥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인류가 본 적 없는 번영에 취해 있었습니다. 주식은 멈추지 않았고 부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죠. 사람들은 빚으로 주식을 샀고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상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1929년 단 며칠 만에 그 모든 환상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은행은 문을 닫고 기업은 쓰러지고 실업자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부에서 사람들은 자본주의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시장은 스스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은 수백만 명을 굶주리게 했고 미국은 통제불능의 지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선택이 등장합니다. 전례 없는 규모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 결정은 미국을 구한 해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유시장에 남긴 가장 치명적인 선례였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무너진 뒤 스스로를 다시 설계한 이야기. 뉴딜, 미국을 살린 구원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위기의 시작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험의 내부로 들어갑니다. 1920년대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경제적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 미친 20년대라고 불렀죠.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흥분과 열광에 빠져 정신없이 달려가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죠. 유럽 대륙에서는 수많은 포탄과 독가스가 땅을 갈아엎고 있었지만 미국 본토는 단 한 방의 공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행운이었죠. 전쟁으로 황폐화된 유럽 국가들이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국에서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막강한 생산 능력과 전후 복구 특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미국은 순식간에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석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화학 제품과 전기 기술이 일상생활을 변화시켰으며 라디오와 영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업에 뛰어들든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대부분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놀라운 건 실업률이었는데요. 4% 수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수치죠. 전쟁 기간 동안 억눌려 있던 젊은 세대들은 이제 해방감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파티, 재즈 음악에 빠져들면서 인생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었거든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를 막아보려고 금주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났을 뿐이었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술의 양이 역대 최고치를 찍어버린 겁니다. 미국 전역에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완벽해 보였고 미래는 더욱 밝아 보였으니까요.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질주하던 경제 시스템의 밑바닥에서는 이미 심각한 문제들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당시 한 가정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연간 $1,900 정도가 필요했는데요.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은 고작 $1,4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노동자들은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농업 부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식량 공급을 위해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농민들이었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수요가 급감해버렸죠. 전쟁 때문에 크게 늘렸던 경작지와 생산 설비가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모두가 열광하던 그 미친 20년대에 농업계만큼은 끊임없는 불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노동자와 농민들의 구매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였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낙관주의에 취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공장을 쉴 새 없이 돌려댔습니다. 물건을 만들면 만들수록 팔릴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살 수 없었고
공급은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낙관주의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까지 번져갔습니다. 자본가는 물론이고 일반 노동자, 농민, 심지어 택시 기사까지 모두가 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부동산 가격은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주식 역시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과대평가되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위태로운 구조였는지 당시 미국 경제는 유리 바닥 위에 마천루를 올려놓은 상태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찬란했지만 단 한 번의 충격이면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29년 3월 새로 취임한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엄청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이제 빈곤을 완전히 정복하는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죠. 그리고 1929년 9월 3일 다우존스 지수가 381.17이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위대한 미국의 미래를 믿어 의심치 않았고 행복한 내일만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핵심 산업들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철강, 자동차, 건설 분야의 생산량이 수요 감소로 인해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변화가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한 건 해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금을 빼기 시작하자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이 불안감은 순식간에 910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러자 사람들은 앞다퉈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9월 3일에 381.17이라는 최고점을 찍었던 다우존스 지수가 단 한 달 만인 10월 24일에 230.07까지 곤두박쳤습니다. 40%가 넘는 폭락이었죠. 이날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검은 목요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천 개의 기업이 사라졌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주식 투자를 위해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진 사람들은 맨해튼의 고층 빌딩에서 몸을 던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세계 전체 생산량의 43%를 차지하던 미국 경제가 붕괴하자 그 충격파는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후보 대통령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실업자들과 굶주린 사람들을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후보는 그런 건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회복할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이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졌고 1932년에 이르러서는 노동자의 25%가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이 상황을 보며 화색을 띠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예언했던 자본주의의 붕괴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미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933년 3월 이 혼란을 정리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대선에서 후보를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였죠. 그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루스벨트는 후보가 고집했던 자유시장 논리로는 절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그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뉴딜 정책입니다. 루스벨트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엄청난 양의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이 기간을 역사적인 100일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는 재임 기간 내내 은행 시스템을 재정비했고 금융 규제를 강화했으며 농업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로를 깔고 댐을 건설하고 다리를 놓고 공항을 만들고 철도를 확장하는 등 온갖 국가 주도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이런 정책들이 마치 소련의 계획 경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자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다니 하면서 말이죠. 뉴딜 정책의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1933년부터 1937년까지 약 4년 동안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GDP 성장률이 연평균 5.4%를 기록했고, 다양한 공공사업들이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면서 내수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대공황이 드디어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1937년을 넘어서자 상황이 또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줄어들었던 실업률이 다시 급상승하면서 28%까지 치솟았고, 10년째 계속되던 가뭄은 농민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더 이상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워졌죠. 미국이 다시 경기 침체에 빠지자 뉴딜 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보수파들이 일제히 루스벨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경제를 회복시켰던 뉴딜 정책도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공황 속에서 또 다른 공황이 찾아온 셈이었죠. 루스벨트가 경제 불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갑자기 유럽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겁니다. 10년 넘게 지속된 경제 불황은 유럽 대륙에 파시즘이라는 극단주의를 탄생시켰고, 베르사유 조약과 대공황으로 완전히 망가진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참전할 것인가? 중립을 지킬 것인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느꼈던 환멸감 때문에 미국은 결국 고립주의 정책을 선택하면서 중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연합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계속했지만요. 한동안 경제 불황으로 힘들어하던 미국 경제는 1938년부터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터진 세계대전이 미국을 완전히 공황에서 구해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급증한 식량 수요 덕분에 농민들은 1차 대전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의 호황을 맞이했고, 전쟁 물자에 대한 수요는 제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항공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전성기 때는 폭격기를 1시간에 한 대씩 찍어낼 정도로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했습니다. 조선업, 음료산업, 섬유산업, 식품가공업 등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거의 모든 산업들이 전시 수요 덕분에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경제를 완전히 되살린 결정적인 계기는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환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 제2차 세계대전이었죠. 전쟁은 파괴였지만 미국 경제에는 거대한 엔진이었습니다. 멈춰있던 공장은 다시 돌아갔고, 실업자는 군복을 입었으며, 국가는 전례 없는 규모로 생산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 체질을 바꾼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더 이상 회복 중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공장, 세계의 금융 중심,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로 올라서 있었죠.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뉴딜은 과연 충분했을까요? 혹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충격이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고칠 수 있었을까요? 대공황은 끝났지만 질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그리고 번영의 대가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대공황과 뉴딜, 그리고 전쟁이 남긴 가장 불편하면서도 중요한 유산입니다.